북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전에 이제 좀 이제 김대중 정부가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게 퍼주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인식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거든요. 올해에도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파주의 땅값이 급등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만 급등한 건 아니고요. 저기 신우주 건너편 중국의 단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짧은 시간에 놀랍게 급등을 했고,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 토지 투기의 문제는 사실 역사적인 문제이고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넘어서는 체제와 무관한 문제이고, 근데 이러한 문제가 향후 이제 이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라던가 더 멀리는 평화체제 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고민하고 그 대안이 뭔지를 찾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아마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모두 국유 상태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제 그 혁명을 통해서 1949년도 신중국을 성립하면서 그 이후로 꾸준하게 토지를 이제 국유화했다면, 싱가포르 역시도 1965년도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면서 리콴유 수상, 그 유명하신 분 잘 아시죠? 리콴유 수상이 이제 토지를 국유화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전 국토의 85% 정도가 이제 국유화되는 그런 제도적인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토지가 국유인 상태에서 이제 주택 정책이 이제 위에 더 씌우게 되는 건데요. 언론을 통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중국도 사실은 부동산 투기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런 발언을 중요한 자리에서 했습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거주의 대상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연구자들이나 정치인들, 정책 담당자들이 이제 주로 쓰는 표현인데요. 놀랍게도 거의 유사한 표현을 중국 시진핑 정부가 사용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투기라는 용어를 쓰면서 공식 석상에서 중국의 주택시장의 투기적 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은 오늘날 최근에는 그래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그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장기적인 주택 임대 시장을 강하게 이제 펴고 있습니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거의 유사한 세제, 중국은 그걸 물업세라고 합니다. 그 물업세를 상하이와 충칭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접해본 바로는 세율 수준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분명한 효과는 내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 나름대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싱가포르는 굉장히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수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자가 거주율이 이제 싱가포르는 90%를 넘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자가 보유를 높이려다가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려워서 임대 시장으로 돌리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임대 주택 시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싱가포르 이 같은 토지가 공유인 상태라는 기초가 유사한데 왜 주택 시장이 모습이 달라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토지 사용권을 시장에 유상으로 토지 출량제라고 하는데요. 출량 방식을 통해서 내놓고 시장 기능을 통해서 주택이 가구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반면에 싱가포르는 조금 다른 접근을 취했어요. 싱가포르는 주택을 하나의 공공재로서 강하게 인식을 하고 주택의 공급 가격을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우선 싱가포르 정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건설사로 하여금 주택을 지토록 해서 분양하는 방식은 중국과 거의 유사한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이 주택을 조금 더 정부 주도로 공급하고 있고, 주택 가격 역시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조정을 하고 있어서 가구들에게
가령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얼마를 준다던가 대출을 어느 정도 저리로 용이하게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재밌는 사실은 중국이 일시불로 토지 사용료를 납부했다면 싱가포르는 매년 토지 가치의 10% 또는 20% 이러한 일정 비율을 토지 사용료로 거주자가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싱가포르의 주택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됐던 주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즉 토지 사용권과 건물 소유권이 결합이 되면서 각 가구는 건물을 이제 목돈을 주고 사게 되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매달 40만 원 내지 5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저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 강남 보금자리에서도 이제 공급이 되면서 경쟁률이 7대 1이 넘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도 거두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일반 주택의 유형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이라는 형식으로 적은 양이나마 꾸준하게 공급이 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여기는데요. 어쨌든 중국과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을 비교할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러한 차이점을 가져오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토지 사용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북한 같은 경우에도 주택이나 토지의 매매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도 사실은 주택 매매가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생기고 2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생기고 부동산의 투기적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남북 간의 그 경제 협력이라던가 상생 가능한 경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싱가포르 모델이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더 살펴보겠지만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도 더 깊이 살펴보고 다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이 싱가포르의 토지 및 주택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